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쓰지 못한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45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56조 4천억 원이나 덜 거친 세수 펑크가 결정적이었죠. 지난해 정부가 지출하기로 계획했던 금액은 540조 원이었는데요. 불용액이 무려 45조 7천억 원입니다. 이렇게 돈을 덜 썼으니 잘 아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불용 규모가 크다는 건 정부가 재정 집행에 소홀했거나 애초에 지출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56조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에 45조의 역대급 불용액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궁극적으로 세수가 늘 거라는 건데요. 지난 MB정부 때 그게 아니라는 걸 확인했는데도 이렇게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은 아닐까,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2월 8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마침내 일렉트릭 토레스의 탄생. SUV와 EV, 그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움. 당신이 기대했던 SUV, 그대로의 EV. 토레스 EVX. 지금 KGM 전시장에서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상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지구가 즐거운 실천, 지역이 즐거운 실천, 김수동의 지락실,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공동대표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문경시가 새해 도로망 확충과 정비에 많은 공을 들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경시 건설과 박용호 도로팀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임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김수동의 지락실의 실장님이죠.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공동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수동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얘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예. 어떤 내용 들려주실 건가요? 예, 아시는 대로 지난 시간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일어났고, 이 기후변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기후변화는 곧 기후위기로까지 닥쳐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기후변화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구의 기후변화, 더 이상 기후변화가 아니고 이제 기후위기로까지 이렇게 닥쳐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기후변화가 가져올 영향, 상상만 해도 참 무서운데요. 최근 산업화 이후에 지난 100년 동안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나 상승했다. 이런 연구 발표가 최근에 또 있었다고요? 예, 지난 6일 날 이게 네이처지에 나왔는데요. 예. 여기에 호주 그리고 미국, 푸에르토리코 이 공동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은 지구 지표면 평균 온도가 티핑 포인트인 1.5도를 이미 넘어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10년 뒤가 되면은 2도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예측도 이렇게 함께 내놨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연구를 이끌은 멜컴 맥컬러치 서호주대 교수님께서는 5도로 제한할 기회는 이미 지나갔다. 그래서 2도 이하로 유지하려는 목표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매우 그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운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러네요. 이게 사람의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네.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역시 이렇게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세계는 1.5도씨 상승을 임계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아까 그 티핑 포인트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네, 그렇죠.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이제 2도씨 상승까지 가려고 한다. 이런 연구가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네. 지구 평균 기온이 자꾸 올라가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까요? 예, 이미 뭐 보고서에 이번 연구 보고서에 보면은 2020년대 초반에 1.7도를 넘어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기후가 일단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가뭄이라든지 극심한 홍수, 그리고 또 극심한 한파, 그리고 이제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이런 사태가 생기고 예. 이러한 사례는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2년에 이제 그 캘리포니아 홍수와 한파 그리고 파키스탄 폭우 등이 그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쪽 뭐 호주인가요? 뉴질랜드인가요? 그쪽에서 산불도 꽤 오래 갔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 2019년 산불 19년이었나요? 오래 갔었죠. 아,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뭐 10년,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그 예전에는 없었던 그런 기후 변화들 우리가 많이 예,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가뭄, 홍수, 한파, 여긴 뭐 폭우, 폭설, 폭염 이런 거 우리가 자주 겪게 되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게 다 기후 변화, 기후 위기 그 현상이라는 말씀이시고. 자, 이렇게 폭염과 한파가 더 극심해지고 극지방의 얼음이 모두 녹게 되고 뭐 이런 네. 아주 심각한 문제 곧 이제 우리가 닥칠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그 북극의 그린란드 빙하가 녹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이제 북극의 그린란드 빙하가 다 녹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해수면이 6m 상승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린란드가 얼마나 크길래 해수면이 6m나 올라갈까? 이 그린란드가 한반도 면적의 약 10배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빙하라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빙하만 있는 게 아니고 바닷속에 들어있는 빙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양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또 남극 빙하가 다 녹으면은 해수면이 70m 상승한다. 그러면 북극과 남극이 빙하가 다 녹게 되면은 76m 정도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북극 빙하가 다 녹으면 해수면이 6m 상승하고 남극 네. 빙하까지 다 녹으면 70m가 또 상승하고 그럼 예. 모두 76m 그래서 상승. 이게 뭐 다 녹았을 때 이야기고 예. 예,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또 생물 다양성이 파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지구에는 약 800만 종의 생명체가 있는데요. 예. 여기는 곰팡이 뭐 이러한 것까지 다 쳐서 그런데 하루에 약 100종에서 140종이 멸종이 된다고 해요. 지금이요? 현재? 예.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루에 100종 그렇죠. 넘게 멸종하고 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파괴될 것이고, 예. 그리고 또 시베리아 영구 동토가 녹게 되고, 영구 동토가 녹게 되면은, 여기에 몇만 년 전에 잠들어 있던 바이러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바이러스들이 예.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얼려있던 바이러스가. 예, 최근에 그 코로나19에 한 3년 이상이 전 세계가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그 우리가 처음으로 접해보지 못한 이런 바이러스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면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제2, 제3의 코로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얼음 속에 이제 딱 이제 얼려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네, 뭐 참 아까 끔찍하네요. 그 북극과 남극이 녹으면은 해수 온도가 이제 또 다시 상승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해양이 산성화되고, 해양이 산성화되면은 산호초 사라지고 물고기 점점 사라지고 실제로 우리가 제주도 앞바다에서 산호초가 이렇게 사막화되면서 산호초가 점점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기후 난민이 발생을 하고 가까운 예로 2022년에 파키스탄 폭우가 이렇게 내렸을 때요. 한 3천만 명이
난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예, 이때 네네.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전 인구의 뭐 3분의 1인가요? 예, 3분의 1, 3천만 명 3천만 정도가 명 정도가 기후 난민으로 이렇게 난민이 내몰리죠. 됐다. 폭우 예. 때문에 홍수. 아, 참. 그리고 끔찍해요. 이게 기후가 변하면서 이 식량 생산이 부족하게 되는데요. 예. 결국 그렇게 되면 식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이나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어차피 네. 이게 먹을 게 없으면은 식량이 그렇죠. 부족하게 되면은 네.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벌써 6차 대멸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서 6차 예. 대멸종이 올 수 있다. 그동안 지구가 45억 년 정도 있을 때 이 예. 생명체가 대멸종이 5차 대멸종까지 있었는데 예. 지금 이제 그 6차 대멸종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그래요.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지구가 5차 대멸종이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 뭐죠? 맘모스도 사라지고 공룡도 뭐 멸종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석으로 이렇게 확인할 화석. 수 있는 이전에 그런 생명체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휴,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그 얼마 전에 발표된 자료 그 연구에 따르면 지구 온도 1.5도 상승 이미 넘어섰다는 거고 예. 2도씨가 상승하는 게 빠르면 10년 안에도 올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 이전에는 우리가 그 2040년 정도 되면은 1.5도씨가 상승되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에 또 나왔던 보고서에는 2030년 이전에 그 1.5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예. 그게 사실은 지금 이미. 1.7도 정도까지 올라갔지 않느냐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앞당겨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상치를. 예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인간 활동으로 탄소 배출을 하고 탄소 배출이 결국 지구 온도를 높이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인간의 활동 때문에 했던 것이 이게 이제 지구가 저절로 증폭 작용을 해서 어느 순간에 이제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은 지구가 걷잡을 수 없도록 인간이 이제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지금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냥 기후에 불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는 게 최선인데. 그렇죠. 예. 이게 인간의 활동이 지구 온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차라리 그랬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우리 예상이 좀 다 빗나갔으면 좋겠고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빈곤층과 저소득급 국가에 더 심각하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기후 위기를 불러온 거는 현재 미국, 영국 같은 선진국인데 산업화 시대 때 큰 이익을 봤다. 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후진국들이 더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은 산업화라는 것이 1800년대, 1850년대 이렇게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한 나라들이 경제 대국들이 사실은 지금과 같은 이런 사태를 불러 일으켰는데요. 기후 위기로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빈곤층이라든지 저소득 국가에 피해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그러한 나라들이 대부분 이제 아시아에 집중돼 있고.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데. 그리고 이제 이걸 예측을 하는 것이 저소득 국가의 피해가 선진국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집중이 되느냐. 사망자로 볼 때 한 4배 정도 저소득 국가에 이렇게 집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태평양 연안에는 섬나라 침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후재해의 노출이 더 크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소득 국가에는 더 큰 취약성이 있고, 더 낮은 적응 역량,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짚어봤는데, 아까 남극, 북극 빙하 다 녹으면 76m 해수면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면 침수되는 국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네요. 굉장히 많은 정도가 아니고 지구의 지도가 변하지 않을까. 그렇죠. 물론 이게 다 녹았을 때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예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얘기 이어가 볼까요? 예, 지난 시간에는 지구 온도 상승의 원인, 기후 변화의 원인을 이야기했고 오늘은 기후 변화 영향을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원인과 영향을 알았으니까 네. 여기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젠 시리즈군요. 1탄, 2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3탄 마지막으로 해서 예. 어떻게 우리가 이제 대응해야 되는가? 예. 거기에 대한 얘기 다음 시간에 또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락실장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설 잘 보내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인출, 연금 포트폴리오까지. 연금은 미래다.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보이스피싱에 눈을 뜨시오. 공약미를 대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수료를 좀. 보이스피싱 전화 올 땐 전화 끊고 확인하기. 실장님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기관 사칭 사기 전화 112로 신고하기. 택배 주소 오류 사기, 인터넷 주소 클릭한대.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고. 보인다 보여. 수법이 보이는구나. 눈을 뜨면 예방책이 보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22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새해 문경시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 편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 철도 교통망 구축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문경시 건설과 박영호 도로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박영호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2024년 올해 문경시가 한반도 교통의 중심지로 급부상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큽니다. 자, 어떤 점에서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신 걸까요? 네, 중부 내륙 고속철도 충주 문경 구간이 올해 10월 개통될 예정입니다. 예. 이미 작년 12월에 판교 충주 구간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예. 올해 문경까지 연결이 되면은 약 1시간 20분 내외로 수도권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예. 또 문경에서 김천 구간 내륙철도 지금 현재 기본 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 구간까지 개통이 되면은 수도권에서 거제까지 KTX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 되면은 문경시는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쉬운 한반도 교통의 중심지로서
문화관광 물류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중부 내륙 고속철도 이게 이제 올해 10월에 개통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판교에서 문경까지가 이제 1시간 20분 정도로 이제 오갈 수 있게 됐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렇게 주변 교통이 좋아지는데 발맞춰서 문경 그 내에 또 지역 간의 이동 편의성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우선 국가 지원 지방도 32호선이 있는데 여기도 도로 건설 공사 계획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국가지원 지방도 32호선은 시행청이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예. 문경의 그 중서부에 위치한 농안면 화산리에서 사연리까지의 총 길이 5.36km의 2차로 시설 개량 사업인데 터널 1개소, 교량 3개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약 427억이고 현재 그 실시 설계 용역 중으로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이 완료되면은 농안면의 쌍용 계곡을 포함한 유명 관광지로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상주시, 계산군 등 타시군과의 통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농안면 화산리에서 사현리까지 5.36km의 국가지원지방도 32호선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 또 문경읍에서 산북면을 잇는 도로건설 공사도 계획 중이시라고요? 네, 경상북도에서 추진 중인 그 지방도 923호 문경에서 산북간 도로건설공사 사업입니다. 예. 높은 산맥이 가로막아서 단절되어 있는 문경읍 갈평리하고 산북면 가자리 구간을 연결하는 그 사업으로 총 길이는 약 2.8km 됩니다. 예. 총 사업비는 약 290억이고 현재는 실시 설계 마무리 단계인데 2025년 상반기에 그 착공할 예정입니다. 예. 이 사업이 준공이 되면은 명품 사과 재배 지역의 농산물 유통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문경읍 갈평리와 산북면 가좌리 구간 도로 말씀을 해주셨고 또 국도 59호선이 있네요. 산북 대상지구의 이제 위험도로 개량 공사도 상반기에 착공 예정이시라고요? 네. 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현재 국도 59호선 중에 저희들 그 산북면 대상리하고 그 대아리 구간은 그 산북면 행정복지센터하고 그 면 소재지에 그 일반 상가밀집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데 주정차 차량 등이 이제 교행이 많이 혼잡하고 실제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소하고자 회전교차로를 포함하는 총 길이 2.7km의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고요. 경상북도에서 추진 중인 공사입니다. 공사비는 약 118억이고 현재 보상 협의 그 진행 중이고 금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경상북도에서 추진 중인 공사면은 도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이 공사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이거 뉴스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단산 터널 있잖아요. 이 단산 터널을 통과하는 지역 연계 도로 개설 공사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문경읍 당포리하고 산북면 석봉리 사이에 있는 해발 956m의 단산을 터널로 통과하는 총 길이 2.98km인 사업입니다. 그 2008년도에 사업이 승인되었고, 그 양방향으로 3.7km 정도 이제 진입로는 준공이 되었는데 이후 예산 부족으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본 사업인 터널 공사가 이제 진행되지 못한 채 현재까지 오랜 주민 수건 사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 문경시는 이런 주민들의 수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와 중앙정부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작년 말에 국비 100억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실시 설계 중이고 금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하반기 착공이군요. 완료되면은 문경 쪽에 문경 세제를 비롯한
풍부한 관광 자원하고 삼북 쪽의 중요 문화재인 김용사, 대승사 등을 바로 연계할 수 있고 예. 농산물 유통과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단산 터널 공사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단산 터널이 개통되면은 시간을 뭐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다면서요? 현재는 네, 뭐 그렇습니다. 한 4, 50분 걸리는 걸 한 10분인가요? 제 기억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 터널 하나가 뚫리는데 이렇게나 시간을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자, 그 외에도 또 다른 도로 확충이나 뭐 정비 사업도 있나요? 문경시는 지금 현재 그 지역 내에 통행이 불편한 도로에 대한 신설, 선형 개량, 보수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23년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도로도 이번에 완벽하게 보수할 예정입니다. 예. 또 문경시의 중책 사업들과 연계한 접근도로하고 또 국도 진출입로 확장 등 문경시 도로망 확충을 위한 기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쭉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수도권과의 거리도 더 가까워지고 또 관내 도로도 정비가 잘 되면 정말 문경 여러 면에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요? 네, 올해 집중적으로 도로 개설과 정비 사업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이동 거리를 최소화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물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또 도로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문경시에 단절되어 있는 주요 관광지를 연결해서 1박 2일 이상의 체류형 관광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4년 문경시의 도로 정비 계획 자세히 좀 알아봤습니다. 자, 문경시 건설과 박영호 도로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역시 민주당의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된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얘기 할 얘기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끌었다, 너무 결정이 늦었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드디어 결정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결정이 됐죠. 예, 정리하면 지난 선거 때 2020년 방식 그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뽑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47석 비례대표 중에 30석만 이제 준 연동형으로 뽑은 거고 17석은 기존의 병립형으로 뽑은 건데, 이번에는 47석 다 연동형으로 뽑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지난 선거와는. 예. 자,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이번 비례대표 선출 방식.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주의를 허무는 선거제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1년 넘게 목소리를 내왔던 입장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결과이긴 한데요. 네. 사실 아마 대표도 고민을 무지 많이 한 것 같고요. 결정하기 이틀 전에 여러 곳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이게 아마 임박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입장을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강하게 우리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 안 되면 영남권의 출마 예정자들이 모두 다 출마 안 하겠다라는 강경한 수를 두더라도 그 정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걸 거절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입장이 뭔지를 분명하게 긴 시간 동안 전달을 했는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소수정당이나 시민단체에서는 또 저희와 다른 입장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서 어느 가치가 더 좋고 어느 가치는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 목소리가 충분히 이미 들려졌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이제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조금 더 집중할 것이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이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여서 예. 사실 그때 뭐 여러 곳에서 이야기는 있었지만 따로의 의견을 더 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느낌에 이게 연동형으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시민단체나 소수정당에서 환영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하니 그런 면에서는 뭐 대표가 잘 선택을 한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이제 지역주의를 허무는 그 역할은 현명한 유권자들의 선택으로만 가능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예. 저희도 지역에서 표를 얻으면서 이 지역주의 장벽을 허물고 민주당을 의회에 입성시키는 역할이 주어진 거여서 뭐 저희가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들한테 더 호소력 있게 좀 다가가면서 이 문제를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러니까 많은 지금 이제 임미위원장님이 도당 위원장이다 보니까 네. 지역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비판, 뭐 압력 이런 걸 좀 많이 받으셨겠네요. 그 동안에 이제 권역별로 많이 받았죠. 그리고 밀고 이제 나가야 된다. 예. 예, 경북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 대구나 경남, 부산, 그렇죠. 울산 이런 쪽에서 맞죠. 예. 예, 지역주의와 관련된 목소리는 경북이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저한테 요구가 좀 많았었어요. 예. 하지만 임미애 위원장은 우리 경북 도당만 생각한 게 아니라 전국 전체를 다 보신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체를 그렇죠. 다 생각해서.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진짜 지역주의라는 거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저희가 더 낮은 자세로 어쨌거나 유권자들의 선택을 통해서 그 벽을 넘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흔쾌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우리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민주당 지지자들도 뭐 많이 계실 테니까요. 뭐 중립적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면 만약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갔을 때는 이 경북 도당에서 이 경북 지역에서 몇 석을 얻을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준연동형으로 되는 바람에 몇 석 정도 가능하겠다. 이 예상을 좀 해주신다면요. 준연동형일 때는 저희가 그것과 관련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아하. 영석이 될 수도 있다? 그럼요. 네, 영석이 될 수도 있고 권역별 비례가 도입이 되었을 때는 저희가 중부권으로 묶었을 때 15석이 배정되는 걸로 계산이 됐었고요. 15석 중에서 저희가 그래도 한 6석 내지 7석은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의석을 충청권이나 세종권에 배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그때 의견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은 지역에서 당선자를 낼 수 있는 반면에 대구나 경북은 지역에서 당선자를 낼 수 없으니까 이들을 비례 의석으로 배치를 하면 저희 경북에서는 2석 내지 3석 많으면 3석 정도까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권역별 병립형으로 갔을 때는 한 2-3석 정도 가능한데 우리 지역에서. 네, 연동형으로 가면 그러니까 대구 빼고예요. 경북만 2개 내지 3개 의석이 올 것이다라고 봤던 건데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지금 민주당의 의석수가 이제 많이 줄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수정당하고 어떻게 합의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서 어쩌면 경북의 의석이 단 한 석도 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지역에서 민주당 그 정당 득표율이
한 네. 20% 정도 나왔나요? 지난 선거에서? 그렇죠. 19% 정도가 19% 나오고요. 정도 나왔나요? 네. 후보 득표율을 평균하면 한 25%가 나오고요. 그래요. 그렇게 나오는데도 준연동형으로 가면 우리 지역에 비례대표는 없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게 좀 복잡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네. 예. 병립형이었을 때도 예. 이건 이제 당의 의제, 중앙당의 의지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의석수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중앙당이 비례 의석을 배분을 할 때 어쨌거나 우리도 뭐 10석이든 아니면 뭐 7, 8석이든 민주당의 통합 비례 정당으로 그 비례 명부를 제출할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이제 대구 경북의 후보들을 몇 명을 넣느냐에 달린 건데, 그러려면 중앙당의 의지를 가지고, 대구 경북에 이 의석을 주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예. 뭐, 1석, 2석,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보는 거죠. 그래요. 근데 예. 그런 의지마저, 없다면, 어쩌면 정말 이번에도 의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러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거죠. 예.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결정을 했고, 또 하나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게 여기서 이제 네. 통합 비례 정당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또 네.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른바 그 준위성 정당이라는 그런 통합 비례 정당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한 논란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차피 예, 그러면 뭐 똑같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렇죠. 예. 뭐 이게 지난번 위성정당과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위성정당 아니냐. 이런 이야기, 비판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의석에 어떻게 배정되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원칙으로 이 비례 명부가 작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위성정당의 논란은 좀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용해인 의원이 그 주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새 진보 연합이라고 하는 정당이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퐁당퐁당 민주당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 그걸 용해인 의원이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퐁당퐁당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번 선거 때는 그때 위성정당 때는 1번부터 9번까지인가요? 10번까지인가요? 거기 소수정당을 먼저 줬죠. 주고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민주당 뒤에 10번 이후부터는 이제 민주당 후보가 들어갔고 네. 근데 이번에는 뭐 1번 소수정당이면 2번 민주당, 3번 소수, 4번 민주 이렇게 퐁당퐁당으로 간다. 근데 뭐 그렇게 일단 제안은 했는데 이건 예.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고 예. 그 후보에 대한 검증을 그전에는 각각의 소수 정당이 그냥 알아서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방식이 아니라 그 비례신당 자체에서 후보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소수 정당에 줬지만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잘 커서 잘 간 셈이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21대 의회에서 이 비례의원의 자질에 관한 문제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각 정당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통합 비례 정당이 만들어지면 그 정당 차원에서 후보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래야 비례 후보가 수준이 떨어져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 거다라는 공감대가 좀 형성된 거죠. 근데 사실 그걸 사전에 검증한다는 것 자체 사람 속마음은 모르는 거니까 이게 자체가 참 힘든 과정일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면에선 민주당이 경험이 워낙 많아서 걸러질 수 있는 측면이 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제2의 조정훈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민주당에는 있는 거고. 근데 이 똑같은 고민이 저쪽에 국민의힘 쪽에도 있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저번에 그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당시에 이제 당대표 한성교 의원이 맡았었잖아요. 네. 그때 약간 좀 배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잖아요. 우리 뭐 그냥 독자적으로 가겠다, 합당 안 하겠다, 엄포를 놨던.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없습니다. 예, 이건 뭐.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통합비례정당을 만들게 되면 여기서 공천을 하고 여기서 비례 후보를 낸 다음에 예. 다 각자 자기 당으로 돌아가는 걸로. 그러니까 이거는 절차가 아마 뭐 당이 해산을 하던가 예, 뭐 예.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예. 정당으로 자기 정당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렇게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그리고 또 정당 순번이 앞순위에 가야 되니까 현역 의원들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몇 명은? 그렇죠. 그렇죠. 뭐 한 6, 7명은. 의석을 그렇죠. 가야 예. 비례 번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일단 용해인 의원하고는 거의 이제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용해인 의원 가겠고 뭐 일단 예. 민주당에서도 한간에는- 대여섯 명 가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한간에는 뭐 이번 선거제도 관련해서 용해인 의원이 가장 그 혜택을 많이 받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 민주당 내에서는 비례의원 중에서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그리고 뭐 이렇게 지역구 출신이어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 뭐 이탄희 의원이나 뭐 저기 오영훈 의원이나 예. 이런 분들이 우상호 아마 가지 의원이나.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죠. 예. 아, 오영훈 의원도 그 젊은 의원도 불출마 선언했죠. 네, 예. 소방관 출신. 그렇죠, 그렇죠. 예. 송영길, 조국, 신당 여기 참여하는 거 아니냐 이것도 좀 관심 끄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건 실제로 쉽지 않다 쉽지 이런 않다.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도 보시나요 혹시? 바람직하지 그럼요. 않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송영길 의원의 경우, 전 대표의 경우는 이제 민주당에서 탈당을 했지만 그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 의원들이 형을 확정받은 상태인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뭐 이 검찰을 개혁하겠다, 검찰 독재를 끝내겠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뭐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측면은 이해를 하지만 저는 이 큰 틀에서 본다면 민주당에 결코 도움이 되는 행보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조국 교수의 경우도 오늘 형이 확정됐잖아요. 아, 2심 판결이 상고를 나왔죠? 하겠지만. 예, 네네. 2심 나왔습니다. 징역 그리고 2년. 예. 오늘 입장 발표를 한 거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검찰 독재를 끊어내기 위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치 참여 의사를 밝힌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직접 출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를 하겠다라는 의지 표현이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 민주당에서는 원내 의석을 가진 3개 정당에다가 제안을 했어요.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여기 이 세 정당에다가 통합 비례정당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고 뭐 한 가지 반가운 게 있다면 녹색정의당에 지금 비례 후보들을 뽑는 과정인데요. 여기에 우리 안동의 허승규 후보가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경선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관심과 안동 시민들이 좀 기뻐해야 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새 정당한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나저나 이 비례 순번 두고 줄다리기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관심이 좀 많이 가고요. 자,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신년 대담 녹화분이 이제 방영이 됐는데 이거 쭉 다 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이거 보려고 그러면 인내심이 대단히 필요하겠더라고요. 이제 하이라이트를 좀 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전체적으로 뭐 하실 말씀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인내심도 필요했지만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 중요한 질문에 대한 발언 이런 답변을 봤는데 실제로 이걸 뭐하러 했을까라는 생각, 뭐 안 하니만 못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밑에 댓글에 굉장히 기억에 났던 게 이거예요. 왜 했냐. 안 했으면 이번 서울 밥상에 클린스만 그 감동 얘기만 올라갔을 텐데 이걸 하는 바람에 올 서울 밥상에 계속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그다음에 뭐 대통령의 그 구구절절한 그 아내 사랑에 뭐 3호 곡이
답장이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댓글을 보면서 이 국민들은 굉장히 예리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처음부터 의혹이 있어서 시작된 대담이잖아요. 네. 그런데 100분이라는 시간을 할애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은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속았다. 정치 공작에 넘어갔다라든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하고 연고를 이렇게 얘기하면 뭐 박절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인간적인 면모가 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아니죠. 저도 누군가가 면담 요청이 올 때 그 면담을 할 때 연고 따지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치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대통령 면담 요구할 때 159명의 이 눈물 가득한 사연을 담고 있는 가족들을 왜 안 만나 주셨어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한 이렇게 막 아주 애잔한 음악도 깔고 뭐 이래 가면서 이 공중파를 이용해서 하셨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 진행자도 참 불쌍하더라고요. 저도 뭐 비슷한 진행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굳이 명품백, 디올백을 말을 못해서 파우치라든지 뭐 조그만 백, 외국산 뭐 조그만 백이라든지 그걸 또 뭐 놓고 갔다라고 표현하는 등등해서. 아니 근데 그 얘기를 할 때도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이렇게 단어를 끊어가면서 떠듬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치 조심스러운 질문을 하는 것처럼 매우 부적절하죠. 그 자리에 서서 진행을 할 때는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국민을 대신한 질문이 아니라 굉장히 황송한 표정으로 떠듬 뭐 논란되고 있는 이른바 파우치, 뭐 외국에서 뭐 조그마한 백이죠,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게 그렇죠. 이게 적절한 표현이었나? 거기다가 마치 이게 뭐라 그럴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부인한테 영부인한테 접근 가능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접근 가능한가라는 식의 보안의 문제로 이 문제를 바꾸는 태도. 저는 진행자가 굉장히 부적절한 그 진행을 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개인의 뭐 문제겠습니까? 지금 언론 환경이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이제 소장이 날라드니까. 자, 그리고 또 아쉬웠던 게, 시간이 다 됐군요. 이태원 특별법이라든지, 뭐, 박정훈 대령 관련, 뭐, 홍범도 흉상 관련, 손준성 검사 얼마 전에 유죄받은 거, 양승태 사법농단 무죄 받은 거, 뭐,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는 전혀 질문이 없었다는 굉장히 아쉬운, 그런 대담이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보다가, 궁금한 게 전혀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채널을 돌리게 돼요. 그래도 뭐 대통령실 한번 보셨잖아요. 화면 통해서 어떤가.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물려받은 책장도 좀 보시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연휴 잘 보내세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